명백한 이런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는 무난히 두 자릿수 이상은 찍을 건데 어느 정도나 더 나와줄 것인가. 네. 기존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이슈들이 너무나도 큰 게 많이 터졌어요. 여론조사 여부하고 관계없이 국민들의 그러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골든크로스를 분명히 암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많았습니다. 수치에는 이 민주당 당원들은 네.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 더 싫어할 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후보가 이준석이 되면 됩니까? 근데 네. 그만큼 김문수 후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자, 유시민은 후보와 관계없는 사람, 그냥 지지자야. 설란현 역사는 후보 배우자야. 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로 올라가면 후보 당사자야. 발언의 강도의 문제라든가 발언의 직관적성, 연관성의 문제를 보자면은 우리는 상당히 멀어요. 유시민 작가만 이재명과 특수관계이처럼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느냐.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좀 뜨거워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 뭘 자꾸 걱정을 해요. 저만 나오면. 아니, 매번 그렇게 먼저 싸움 거시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예. 근데 절대 희한하게 우리 평론가님만 계시면 싸움이 나긴 나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대선 특집 2부의 손님들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싸움 걸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물지 않습니다. 먼저 물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상황은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근데 만만해 보이나 봐요. 아닐 텐데. 아닐 오늘은 하여튼 텐데. 싸우진 않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용술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술입니다. 목소리가 더 갔죠. 전화를 하루에 100통 정도. 기자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만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변인들이 전부 다 저한테 몰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무슨 질문들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별의별 이제 뭐 뭐 밥 먹었냐 질문도 있습니다. 이 대선이 바쁜데 전화해서 밥 먹었냐? 이거 김문수 후보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어디래요? 인터뷰도 안 하시고. 그래요? 네. 그 이제 일선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밖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홍진경은 왜 나갔어요? 그거요? 네. 거기가 정말 새벽에 한 거예요, 정말. 새벽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밤늦게도 새벽 하셨더라고요. 6시에 막 네. 와가지고 하고 밤 10시 넘어서 하고 네. 그 정도의 열정이면 받습니다. 우리 우리 열정이 새벽 부족했네요. 2시도 우리도 할 수 갔는데, 있었는데. 새벽 2시요? 네. 가셨어요? 언제? 아니 언제든 저희는 한 24시간 열려 있다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는데 저희가. 저한테 왜냐면 이재명 말씀을 후보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다 저희가 인터뷰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게. 하려고 연락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안 하시고 그러게. 그리고 왜 그랬대? 김문수 후보가 딴 데 네. 나온 것도 못 봤어요.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요. 남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섭섭합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오늘 오늘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대신해서 네. 잘 좀 네, 열심히 부탁드리겠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개혁신당? 저희는 뭐 최선을 다했고 네. 이제 지금 저희는 솔직히 투표율이 높아지면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네. 투표 동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개혁신당 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은 투표율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투표율이 좀 낮았던 20, 30대층이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많이 투표를 해주면 투표율이 올라갈 거고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도 유리한가요 혹시? 보통 모든 정당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맞아. 것은 후보의 당선의 정당성이 높아졌다. 예.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원론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국민의힘도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원래 이번 투표 좀 포기하려고 했던 영남 지역의 뭐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여튼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최윤경 기자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선 드디어 이제 6월 3일이 됐습니다. 네. 일단 투표하셨죠? 했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 저는 하셨어요? 사전 투표했어요. 하셨고 예, 우리 첫날 했습니다, 첫날. 저는 하셨죠, 저는 오늘 아침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하셨고 예. 본 투표를 하셨고 예, 예. 저는 뭐 늘 사전에. 네 하셨죠. 네.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약간 좀 주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뭐저 사전 투표를 네. 만들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너무 얕보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들이 네, 네. 싸움이 제 이런 손을 다 거였구나. 거쳐갔습니다.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이러다 죄로 싸움 가는 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저 토크 전에
아까 일부에서 좀 여쭤본 건데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개혁신당 분이 안 계신데 물어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 이게 각 후보별 최고의 빌런이 누구냐 여쭤봤거든요. 아, 예,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에게 최고의 빌런은 아까 누구였죠? 짐 로저스였고 네. 아,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게는 뭐 윤석열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일부에서. 근데 이준석 후보한테는 누가 제일 빌런이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네. 개혁신당 분이 안 계셔서 네네. 지금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혹은 뭐 최악의 빌런이 누굽니까? 1번 예, 김용남, 예. 2번 허은하, 네. 3번 명태균, 네. 4번 김문수, 5번 홍매화, 6번 김성진. 아니, 거기 보기에 없어도 김문수는 왜 됩니다. 들어가? 김성진은 김문수 계속 단일화하자고 했으니까 보수 후보로서. 저희는 솔직히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아. 예, 김문수 후보보다도 네. 국민의힘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계속 단일화를 하자고 했으니까. 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각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단일화의 경우는요. 저희가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마지막까지도 저희한테 그거를 프레임을 씌우신 거는 네. 이거는 진짜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혹시 봐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단일화 생각 없으면서 그냥 계속 그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정말 단일화에 너무 진정성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도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예. 조금도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 내부에서도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걸요. 내부에서도 뭐 누군가는 전화해가지고 뭐 오라 한다지만 또 누군가는 해가지고 안 올 거지 이러고 그 안에서도 뭐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단일합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짜 진정성 있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해서 모실 생각도 없었으면서 계속 그냥 그 틀 안에 가두려고 국민의힘은 전략 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저희 진짜 단일화 하려고 했어요. 네. 정말 진짜 이거 방송 나올 때마다 단일화 때문에 제가 진짜 계속 여러 번의 진정성을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 뭐 그 술래잡기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할 정도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후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들은 네. 자기를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 이분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대부분이 네. 단일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단일화하려고 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단일화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봐요. 처음엔. 네, 단일화를 해야지 그나마 이 판을 한번 흔들 수 있다. 왜냐하면은 1강 구조였잖아요. 네. 그래서 2등, 3등이 합쳐서 1강을 쫓아가 보자라는 측면에서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까라는 그런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서 단일화라는 것이 이슈로 계속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후반 쪽에는 진짜 진정성이 있었던 건 지고 난 뒤에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좀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끝까지 진정성 있었어요. 항상 열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짝사랑도요 계속 혼자만 주장하면 이게 스토킹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아니 저희는 손도 안 잡았는데 왜 계속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진짜로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논의를 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귀는 사이였잖아요. 아니 원래 한 뿌리자 가족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아까 일부에서 좀 여쭈지 못한 개혁신당 관련된 질문이라 말씀 좀 드려봤고요. 일단 투표율은 네. 아직 11시에 전해주신 게 그게 네, 현재까지죠? 지금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네. 12시 최종 투표율은 아니고요. 지금 근데 22.5% 전국 투표율이 나왔어요. 22.5. 네, 이게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대선 요 시점에 20.3%. 그러니까 네. 12시가 되면 아마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본 투표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네.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사전 투표율이 합쳐지면 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건데 그건 한번 이제 정체 합해봐야 알 것 같고. 그것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서울이 지금 21.5% 네. 그리고 최고 본 투표율 기록하는 곳이 대구인데 26.8%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과 이따 1시 되면 이제 그 사전 투표 합쳐야 되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대선과도 이제 투표율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비교할 게 또 있긴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투표하러 가시지 아직 않은 분들,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 꼭 가시기 전에 인터넷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128만 원의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투표하시면서 집에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이거 나 제대로
저 혜택 받고 있나? 요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휴일에도 인터넷 비교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으신 거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네, 아 열심히 근데 하고 되게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조영술 대변인은 표정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는 표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장 평론가님은 자괴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아유, 김성현 이렇게 막 아니 전 김성 대변인 올 게 맞나 보다 이런 표정.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거 뭐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가 그러고 있었어요. 128만 원 혜택. 네. 아주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노래 부를 뻔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자, 몇 번이라고요? 네. 1670에 땡땡땡땡. 오, 257 그래도 하나. 잘 들으셨네요. 네. 257. 1670이 257 하나입니다. 자, 일단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단 더 높긴 좀 쉽지 않겠죠? 지난 대선이 77? 네, 77%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있어 보고요. 네. 나오겠죠. 예측을 해봐야 뭐 몇 시간 후면 나오니까 크게 예측하실 뭐 그래도 합시다. 네, 재밌는데 하세요. 저는 네.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몇 프로 정도? 70%. 저는 75%. 75%. 75? 어. 한 2% 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정도. 네네네. 그게 이제 지난번보다 낮은 거는 지난번이 워낙 박빙이어서가 이유가 큰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후보들이 네. 대선 후보 깜냥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 혐오가 좀 심해졌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네네네. 해봐야 6명인데 누구의 좀 기억나는 사람이 유정복 후보 괜찮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경선 당시에 네, 그나마 홍준표 후보 정도 올라왔더라면 대선 후보로 인정해 줄 만한데 예.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대선이 너무 네거티브로 흘러가지고 투표하기 싫어 이런 분들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실 때도 아유 이제 진짜 지긋지긋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렇죠. 투표 안 하는 것도 또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네네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서 봤을 때. 그것도 권리 중에 하나로 또 보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 그 의무 투표제를 대한민국에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당의 연구원 할 때인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음. 기권도 중요한 하나의 의사 표시다. 근데 찍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찍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이제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소에서 기권이라는 칸이 있으면 전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럼 차라리 저는 그게 이제 적극적인 기권의 표시인데 그냥 내가 휴가 쓰고 놀러를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찍을 사람이 없어서 기권하는 건지 일부러 분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권표가 전체 뭐 40%든 50%든 일정 비율 넘어가면 아예 그 선거를 무효로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하는 곳도 있고 그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 뭐 외국에는 조그마한 자치구라든가 그런 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네. 우리 여태까지 투표하자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산통 깨실 거예요. 오늘 투표를 하긴 해야 한다. 투표하셔야죠. 네, 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최종 투표는 75% 정도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보셨고 혹시 조영술 대변인님은 저는 지난 대선보다 약간 높을 것 높아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실제로 80에 육박하는 수준. 뭐 그렇겠죠. 네, 오, 그래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민주주의에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에 나오는 게 그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투표를 독려해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투표 독려 실컷 하다 왔거든요. 저는 네, 이제 네. 당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컷 하다 왔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 현장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번에 뭐 후보 깜냥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저도 이제 김동연 후보가 나왔다라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지금이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꽤 해볼 만한 구도가 됐다고 보시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나왔으면 더 어려웠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렇습니까? 네. 조용술 대변인은 그래서 80% 육박하는 77보다 더 많이 77보다는 높을 것이다. 나오는 높은 네네.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열 대변인은요? 예, 저 앞서가지고 75에서 76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네. 네, 그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75, 76 정도. 근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진보 진영은 결집이 됐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번 선거가 개헌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선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진보 진영은 선거에 참여할 동인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집이 됐어요. 근데 보수 결집이 생각보다 너무 안 돼 있었다. 지금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나와서 하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보수 결집이 덜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한 1, 2% 정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일부 마지막에 저희가 대선
대선 이후에 각 당이 이제 어떻게 될까가 이제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대선 과정도 한번 뭐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대선 이후에 일단 민주당은 이제 승리를 만약에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뒤에 당에서 누군가가 또 새로운 당권을 쥐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좀 쉬어야죠. 너무 힘들었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좀 한 일주일 좀 쉬고 일주일에 쉬어야죠. 쉬고 난 뒤에 예.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에 집중을 하고 국회가 개혁 어젠다를 주도하는 그런 하나의 좀 개혁 전위부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네네. 이제까지 역대로 보면요. 네. 행정부가 개혁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사게 되냐면요. 집권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상대 세력을 억압한다. 또는 자기들만의 이 이념적 성향을 강요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합과 민생 경제 중심으로 가고 오히려 이 사회개혁 어젠다라든가 이념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가져와서 싸우든지 통합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적 절차 속에서 녹이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가장 그러면 좀 돋보일 만한 사람 이 대선 이후로 누구로 혹시 보십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배지도 못 달고 해서 뭐 영향력도 없고 허를 찔렸어 지금. 크게 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다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눈에 띄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김민석 김민석 최고가 제일 낫죠. 최고 이번에 대선 때도 예. 활약하시는 거 보면은 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른바 이제 보수가 결집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란 관련되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 특히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그 부총리가 내란 관련되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네. 이런 이제 하나의 추정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CCTV 나왔을 때 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이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민석 최고 혹은 뭐 정청래 의원 뭐 정청래 의원이야 뭐 법사위원장으로서 늘 역할을 했고 저는 또 한 사람 기대한다면은 네. 김경수 전 지사가 김경수 전 지사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후보하고 생각보다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정책 어젠다 부분에서는 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럼 현재 뭐 현역 의원 아니긴 하니까 그럼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제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어떤 움직임으로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저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이 예. 모든 것을 이제 경마식으로 오늘 대통령 뽑는데 다음 대통령 누구야 이렇게 가는데 예. 조금은 우리가 시간 여유를 줍시다. 근데 좋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네. 다 준비해온 순서가 있는데 지금 너무 미래로 가셔가지고 너무 미래로 갔나요? 네, 오늘 선거일이잖아요. 아직 네. 끝나지 않았고 투표 중이니까 네. 그 우리가 어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어제 이제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지는 그래도 한번 듣고 와야 한다. 어제 밤에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가시가 승리한다면 내란 숙의 윤석열이 다시 상황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다. 5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족이 모두 법인카드를 그냥 쓰고 자식도 또 이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욕설을 퍼부는 이런 가족이 우리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세력 국민의힘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저는 청산의 대상이라 봅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용서할 수 있겠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청산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청산 대상이다. 근데 왜 잉글랜드 권 후보는 안 틀어줍니까? 권영국 후보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이 저희가 기준 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지율 기준으로 아마 좀 끊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 세력 탄압인데. 잉글랜드건. 네. 5% 컷으로.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주요 3명의 후보에 관한 네. 마지막 유세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뭐 그동안 쭉 주장했던 내용들을 이제 대체로 좀 더 강조하면서 아마 청중들을 이렇게 좀 뜨겁게 달군 게 아닌가 싶은데 역시 뭐 메시지가 이 마지막 날 하는 메시지가 뭐 특별히 더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미 결정한 분들은 제가 뭐. 봤을 때는 이제 지지층 최종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제 선거 전체에 대해서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비난가 아닙니까? 정치 비난가 박진영 이렇게 어디 가면 소개를 하는데 남 비난하고 욕하는 게 사실 정치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러나 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비판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예. 뭘 할 것인가는 이야기해야 되거든. 음. 근데 지금 최종 메시지들이 내가 뭘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학 연구자로서 좀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가 얘기를 할 때 우린 무슨 대한민국 만들겠다, 우린 이전 정책을 하겠다 이거 없이 그냥 비난만 하는 거는 아무리 정치가 뭐 비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너무 좀 컨텐츠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좀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어젠가요? 그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네.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내부에서 보는 판세가 각 당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예. 우리가 목표치로 이재명 후보는 50%,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10%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아주 안정적으로 어쨌든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 일어나고 있다. 한 자릿수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무난하게 10%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당에서 보는 그 상황이 어떤지. 일단 골든 크로스는 뭐 어떤 골든 크로스라는 게 역전 뭐요? 아닌가요? 예? 그 이제 붙어서 역전을 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실제- 내부에서 분석하시기로는 골든 뭐,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부채도사 놀이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골든 네.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이슈들이 너무나도 큰 게 많이 터졌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네. 뭐 젓가락 발언부터 해서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어떻게 보면 혐오 발언, 그 짐 로저스 건까지 해가지고 정말 보통 이제 사전 투표를 전후해 가지고 본 투표까지 보통 이제 지역 유세라는 게 거의 다 일반적인 선거 운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선 같이 정말 전국을 뒤흔드는 이슈들이 그렇게 세게 터지는 경우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이제 뭐 수백만 명 있는 카페라던가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카페들 들어가서 봐도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뭐 특정 카페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 자체적으로 막 10몇만 명, 20만 명이 투표하는 결과들 이런 걸 봤었을 때도 확실하게 뒤집혀져 있는 결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여론조사 여부하고 관계없이 국민들의 그러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골든 크로스를 분명히 암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많았습니다. 수치에는 반영되진 않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시는 여러 뭐 지표 비슷한 것들이 골든 크로스를 우리가 충분히 수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예. 다 과학적인 이제 수치들을 저희는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렇게 확실히 보시는 바뀌었습니다.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 위원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당협에 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은 네. 예전에는 이제 그냥 지나가던 차들이었어요. 근데 서가지고 네. 창문 내리고 막 화이팅도 외쳐주고 뭐 번호도 외쳐주고 어떤 분들은 내려가지고 뭐 음료수도 주고 가시고 그게 이제 체감하는 피부들이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닥에서. 저 김문수 후보가 뭔가 아주 드라마틱한 뭘 보여줘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게 좀 실망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오고 있는 겁니까?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데 네. 김문수 후보의 이제 가족만 놓고 봤었을 때 이제 평범한 가족이에요. 그냥 그 잘 키워가지고 아이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아이들을 낳고 잘 꾸려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네. 그 정상적인 정상화가 이제 정치권에서 비정상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전
전달이 됐을까에 대한 건데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보통 사람의 삶을 갖다 보여줬던 것뿐인데 그게 이제 특별한 것이 돼버렸던 것이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돋보이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문수 후보는 그냥 네. 그 우리 대중들이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사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그 개혁신당은 지금 내부 분위기 혹은 저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거 분석들 하시잖아요. 네. 뭐 변화가 최근 1, 2주일 사이에 뭐가 좀 있어요? 최근 1, 2주일 사이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는 사실 TV 토론 1차 TV 토론, 2차 TV 토론 이후에 좀 굉장히 명백한 이런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승세가 어쨌든 3차 TV 토론 이후에 조금 상승세가 둔화된 측면은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지층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난히 두 자릿수 이상은 찍을 건데 어느 정도나 더 나와 줄 것인가. 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그 정치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고 거대 양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정치 한번 바꿔보자 하고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십사 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토론 이후에 이제 좀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어떤 보도에서는 뭐 저 당원들 막 빠졌다 혹은 뭐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다 등등도 있었는데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진 않습니까? 전혀 그 탈당이나 이런 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당원 위주다 보니까 네. 그 당원 사이트에 바로 가입을 했다 바로 탈당을 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희가 시스템이 완벽하지지는 못한 부분인 일부러 건데. 가입했다 탈당하는 걸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예, 같다. 그것도 있고 저한테도 막 페이스북으로 이제 자기 이준석 지지자인데 이것 때문에 탈퇴한다 뭐 이제 탈당한다 그러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지자 분이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큰 지지층의 원래 지지층의 이탈은 많지 않았다. 네. 그럼 실제로 그럼 당원 숫자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예, 실제로. 그건 이제 집계가 정확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숫자가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아. 예, 바로 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뭐 당원 대거 이탈이나 이런 일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대체로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겠죠? 그 골든 크라스라는 용어는 원래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는 이제 초반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영어가 좀 짧은데 발음이 안 좋다. 프론트 로딩이라고 합니다. 네. FRONT LOADING. 프론트 프론트 로딩. 로딩. 초반 예. 결정 구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후보 등록하는 날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 여러 차례 주장하셨죠, 네, 그걸. 제 주장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뀐 경우도 있긴 있었잖아요. 없습니다. 통탄에서 전국 단위 그때 선거에서 뭐 이준석 전국 단위 선거는 존재. 전국 단위 선거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선거에서는 그럴 수는 존재하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 등록하는 날 이미 선거 결과는 결과가 결정된다. 노무현 저 대통령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노무현 아니요, 이해창. 바뀐 적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한 번도 이회창 후보에게 여론조사 상은 뒤진 적이 없고요. 그래요? 예, 예, 처음 그렇습니다. 듣는 그럼 단일화를 그때. 후보 등록 이후에 후보 등록 21일 이후에?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사람들은 정당 일체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나는 리퍼블리칸으로 태어난다. 네. 나는 디모크리시로 태어난다. 이게 인종적인 문제, 계급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치 심리학자들이 뭐까지 밝혀냈냐면 우뇌가 발달했는데 좌뇌가 발달했다.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 유전자가 결정해놨다. 그렇죠. 그다음에 근육이 왼쪽이 발달, 오른쪽이 이런 걸로까지도 다 결정이 난다고. 예. 근데 우리나라도요.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실이 잘못된 건데 지역주의가 첫 번째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내가 태어난 지역에 의해 가지고 정당이 결정되는 경우가 50% 60%가 넘어버려요. 그리고 또 아시겠죠?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야 소변, 넌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난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환경적 요인하고도 또 네네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주고 술 사주고 뭐 별짓을 해도 정치 소신이 안 변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젊을 때 민주화 운동할 때 고문당해도 소신 안 바뀌잖아요. 네. 이 정치적 소신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선거는 끝나 있었다. 그러면 여기 반론. 반론. 그 실제로 이제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들을 봤었을 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네. 그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나 52대 48 구도 아니면 이제 51 내지 49의 구도
그를 보였었거든요. 이제 네.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런 구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그건 흔들리지 않을 거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정말 특이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그 투표 기간 내내 전국을 다 뒤흔드는 이슈들이 분명한 변수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대로 하면 3주 전 그러니까 후보 등록했을 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기도 수치를 합니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전반적인 구도에서 541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아, 그 정도로 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지역별로 뭐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이제 후보 진영에서 예민하게 지켜보는 변수 중에 하나가 영남의 최종 투표율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득표를 할 것인가인데 당연히 이제 사전 투표율은 높지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본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분석들은 있습니다. 영남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는 표 결집이 좀 일어날 겁니다. 김문수 후보. 예, 김문수 후보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이준석 후보는 일부 영남에서 표의 와해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 3차 토론에 역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0%, 40%, 10%를 넘을 수 있느냐 이 세 후보가 네. 이게 아주 우리가 민감한 상황들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가 불리한 상황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 이준석에겐 불리한 네네. 상황으로 간다. 541 기준에서 예. 이 뭐 등수가 바뀐다는 측면이 아니라 네. 뭐 그렇게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정치에서 2년보다 아직도 이제 지역주의가 더 작동하는 것이 영호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남에서 어느 정도 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PK에서부터. 근데 이번에는 TK까지 돌파구가 생긴다면은 네.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와해되고 국민통합형 대통령이 출연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분들은 충청이 후보를 결정한다는데 그거는 수준 이하의 싸구려 평론가들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인구가 많고 인구의 투표 유동성이 많은 영남이 늘 후보를 결정합니다. 영남이요? 예, 충청은 500만이고요. 그러니까 후보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면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죠. 영남이 영남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번에 영남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그 전 후보들보다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당선 후보가 자, 달라져. 충청권 인구가 500만이에요. 예. 영남이 1,300만이에요. 예. 충청권이 표가 이동하는 게 5에서 10% 이동해요. PK 같은 데는 많이 이동할 때 20%에서 30%만 이동을 해요. 크게 이동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역동성이 가장 큰 지역은 PK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자기 그렇죠. 원래대로 네. 투표하는 거고 그렇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디 맞냐 봤더니 충청권은 해봐야 뭐 굉장히 숫자 적은 자체가 숫자고. 충청권은 49대 5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겼다 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싸구려 평론가들은 야 충청권이 결정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래봐야지 4%, 5%, 10%예요. 네. 근데 영남은 이런 거예요. 20% 받다가 40% 받기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민주당이 1등을 못하기도 하지만 20%의 이 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싸구려 평론가는 좀 이제 하지 다른 맙시다. 좀 순화된 용어 없을까요? 왜냐면 공부 좀 덜한 평론가들. 공부 덜한 하여튼 뭐 좀 연구 좀 해봅시다. 네. 그냥 왜냐면 싸구려보다는 네. 보다 더 뛰어난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 정도로 아, 좀 이제 긍정적으로. 파지티브로 저는 그렇게 다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니, 시- 어때요? 실제로 PK 분위기가 실제로 이제 어떤가요? 저는 45451 구도라고 보고 있는데 아, 45451.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유시민 그 이사장 발언이 굉장히 셌어요. 보면은 이제 그 아마 민주당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평론가님도 아실 거지만 기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도저히 이제 국민의힘을 뽑을 수는 없겠고 그래서 나는 기권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 그 영남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 구도가 격화되면서 네. 실제 표로 단일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남권에서는 분명한 결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전체적인 판세가 좀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541 구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똥볼 같은 걸 찾던 거예요. 그 유시민 이제 전 이사장 발언 같은 경우 나왔었을 때 국민이 용서해 줄 것이다. 본인이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국민이 용서한 게 아니라 아, 그런 이재명 것들. 후보 말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젓가락 발언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그 사과하고 그 진실을 국민한테 알려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바로 제명하겠다 때려버렸거든요. 적반하장의 모습들 거기다 이제 짐 로저스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 모 언론사 기자분이 그 이제 어떤 언론사가 내렸어요 그 기사를. 근데 그거를 틈타서 모 언론사 기자가 짐 로저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려줬는데 짐 로저스가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갖다 나와 연락한 것만 공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지지를 했냐.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그게 이제 네. 오픈이 되면서 근데 그게 마지막 변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긴 해요, 그게. 주식하는 분들은 예민하죠. 근데 주식하는 분 여기 안 주식 근데 수익률이 아니 저는 사실 뭐 짐 로저스는 잘 미미 로저스는 아는데 네. 그런 논란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이다. 이재명이 되면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도 작동하지 않을까? 아니 나도 짐 로저스는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유시민 그 이야기를 유심 거 계속 정말 하니까 컸어요. 근데 그거는 뭐 크게 타격이 있나요? 왜 일단 그러냐면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사회운동 20년 넘게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사람을 갖다 계급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런 저는 차별적 인식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 이후에 김어준 씨가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런 말을 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식의 말투로 말씀하셨던 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현타가 많이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현장에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당연히 민주주의 가치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생활정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인식들. 근데 그게 이제 말씀 주신 게 약간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원래 안 뽑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고 저희 댓글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뭐 이재명 후보의 뭐 팬심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 그게 큰 문제야 뭐 내지는 이제 이 정도 발언이 나오게 된 그 원래 맥락의 흐름. 대한 좀 이거 네. 보자 뭐 이런 거 같아서 이게 실제로 표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그러니까 뭐 영향을 주나 그 유시민 예. 작가가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뭐 당 사람도 이른바, 아니긴 하고. 네, 당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셀럽이지 않습니까? 네. 그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한 건 뭐 지지하긴 사실이지만 했습니다만. 또 영향력은 있는 사람이고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보다 살아있는 당 대표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니까 그 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당시. 네, 여튼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건 공개적으로 많이 네네. 했던 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서 우리 조영술 대변인은 꽤 큰 영향이 중도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있을 있죠. 거라고 보시고 혹시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일단 유시민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건 모두 다 인식을 할 거예요. 문제는 그게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얼마나 깊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네. 이게 유시민 장관 발언 그 자체보다도 이를 대하는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라는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아프게 들어가는 건 사실 내로남불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러온다. 그러면은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지지층이 안 움직이겠죠. 하지만 중도층에선 일부 이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도층에선 일부 이탈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 뭐 안 좋았던 혹은 뭐 이렇게 논란이 됐던 발언들 가운데 제일 영향 큰 게 일단 유시민 작가 발언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도 꽤 많은 언론들에선 아주 그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또 보도를 했으니까요. 그 발언 혹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뭐 설란영 여사가 했던 발언 정도 논란이 좀 됐을까요? 이제 김성열 대변인이 하시는 말씀이 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유시민은 후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지지자야. 그죠? 근데 조금 올라가 볼게요. 설란현 역사는 후보 배우자야. 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로 올라가면 후보 당사자야. 네. 예, 발언의 강도의 문제라든가 발언의 직관적성, 연관성의 문제로 보자면은 우리는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왜 유시민 후보만 유시민 저까지 후보로만 헷갈리잖아. 네.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니까 네? 유시민 작가만 이재명과 특수관계이처럼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에만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이 레거시 언론들 네.
조중동을 비롯하여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 반론과 수정을 할 게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와 동일체되는 부분은 우선 유시민 그 전 이사장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다는 그 타이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민주당의 소울을 자처하는 그러한 재단의 이사장이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준석 후보를 제가 두둔할 줄 몰랐는데 이준석 후보가 말했던 본인의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의 시작점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발언입니다. 아들 발언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이준석 후보가 이제 논란을 이제 그 쟁점화했던 것뿐이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도 본인 문제부터 측근의 이제 소울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와 범위를 놓고 봤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그것보다 다른 후보들이 더 클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뭐 거야. 댓글- 이준석 후보 두둔하지 마세요. 저희 민주당 당원들은 네.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 더 싫어할 겁니다. 그래요? 정말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아, 이준석 후보가 아,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김문수 후보는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진짜 이번 선거를 잘못 치르는 거라니까. 국민의힘이 예. 아니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후보가 이준석이 되면 됩니까? 이거 선거 진짜 잘못 치르는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민주당이 건 가장 자유인데. 싫어하고 가장 적대시해야 되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돼요. 이게 저도 선거잖아요. 적대시하잖아요. 예? 근데 네. 그만큼 김문수 후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예? 진짜 반성해야 되고요. 아. 앞서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음란 댓글을 단 부분이고 벌금이 받았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런 논란에 대한 여러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뭐 일부 약간의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후보 등록하는 날 이미 결정나 예, 있습니다. 대세는 네. 뭐 지장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이후의 이야기 좀 잠깐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대선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 그 다음에 뭐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조금씩 잠깐 쉬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쉬신다고 치고 제가 일단 좀 쉬어야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국민의힘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몇 퍼센트를 득표하는지에 따라서 구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도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뛰어들 가능성이 득표율이 높으면 아. 매우 이제 유력 주자로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저희 네. 당선될 건데. 아, 네, 아주 미안합니다. 총재를 겸임하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당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친윤 세력들이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미 이제 정치 개혁으로 당정 간의 분리를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당원 단계 못을 박아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거기 때문에 총재형 당 대표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우선은 그거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방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국민 전체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는 후보가 아닌 걸로 많이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아킬레스건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버린 거죠. 네. 당내 경선에서 이제 되게 뭐 저번에 여기 제가 나왔을 때 이제 한덕수 후보 단일화 과정부터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포용하고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의 당내 입지와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확실히 확고부동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차기 당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 헌신하신 분 정말로 그래서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 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축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항상 주장을 했던 게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 인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용태 위원장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게 김문수 후보였던 거기 때문에 당내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그 다음번 이제 지도부에 많이 들어가서 당내에 그동안 이제 있었던 아팠던 부분들 그리고 미약했던 부분들을 네.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또 박진영 평론가가 앞날을 또 잘 보시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제 첩자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왜냐면 또 뒤에 일정이 있으셔서 아마 조만간 나가셔야 네, 될 것 네. 같아서 국민의힘 앞날 좀 한번 예측 좀 해주시고 떠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당권을 잡는 사람은 네, 네, 네. 한동훈이 될 것이다. 네네네. 40%를 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전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른바 원래 좌파 세력도 없었고 그리고 이 대선 기간에서 사실 임팩트가 너무 없었어요. 네.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대선이 끝나더라도 당에서는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재밌는 거는 안철수 의원이 친윤들하고 갑자기 또 친하게 지내시더라고. 네. 제가 사실 안철수 의원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아, 기회주의자라고. 정말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오랫동안 검사를 하면서 네. 법률적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엮여 있는 부분들이 과연 다 해소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늘 지적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철학이라든가 정치적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라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미흡함이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치고 새우 까먹는데도 인기 있는 거는 그건 또 인정을 해줘야 돼. 아,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인정해줘야 없다. 돼. 그런 네. 부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그게 국민의힘에도 좋은 일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럼 뭐 누가 돼서 어떻게 가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뭐 본다면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한번 해체해야 돼요. 아, 국민의힘이? 해체해서 없어지고 네. 완전 재구성돼요. 저는 한국 정치에서 의미 있는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권력형 기회주의 정당이 됐고 보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유정복, 홍준표를 이야기했던 거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보수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보수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념이 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중도는 정체성이 아니라 전략적 포지셔닝이에요. 네. 그 중도라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양당 간에 정말 인식 차이가 좀 있다고 많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저는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과거에 되게 좋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저는 민주당이 해체됐다 다시 재구성돼야 된다고 민주당이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민주정당 저는 이제 권력 분립이 이제 민주주의의 제일 기초 질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 너무나도 한 명 중심의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권력이 중심이 되면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그러한 선봉에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아픈 부분이라서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이야기는 윤석열 체제를 겪고 다른 당이 할 수 없죠. 아, 그런 이야기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제대로 된 보수로 태어나는 게 맞다는 얘기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정체성이라는 이념과 철학을 예, 예. 이야기했고 우리 대변인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존재하지만은 헌법 8조 1항은 뭐냐면 정치 결사체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당 이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서 정당의 민주주의가 정당 간의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내부의 민주주의가 우선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정당 간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미 모든 이 정치학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정당은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당내의 사소한 이견들을 흡수해서 상대와 경쟁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선시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그 이제 방금 헌법 말씀하셨던 거 같이 헌법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 이제 뭐 계엄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 민주당만 놓고 봤었을 때 그 자신에게 파교환송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법원장을 즉각 그 이제 뭐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하겠다 이러한 발상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네. 한 명을 위해서 그 의원들과 의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민주정당으로 한 명에게 독점이 되면 그 정당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운영되는 시스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을 위해서 총칼 들고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법적 절차를 다 지켰잖아요. 언젠가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네. 있습니다. 김성열 저 대변인께서는 아마 이 양당 다 해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다 해체. 아유, 저는 뭐 저가 바라는 걸 떠나가지고 네. 아마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지면은 분명히 쇄신의 이름을 걸고 해체 소선을 겪을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다 그렇게. 예, 다만 뭐 비대위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네. 지금 아까 안철수 이야기 잠깐 주셨습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소문도 돌아요. 지금 네. 벌써 예,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제 전망이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세간의 인식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은 사실은 그거죠. 지금 옆에서 지적하신 거 똑같은 게 당원 당규를 한 사람을 위해서 고쳐서 가선 절대로 안 돼요. 시스템을 고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오히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오히려 민주당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은가
라는 부분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거보다도 저희 신생 세력이 좀 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남들 걱정할 때보다 이번에 정말 뜻있는 분들이 많은 투표를 해줘서 네. 제가 사실 선거 날이라서 지금 여태껏 싸웠잖아요 저희. 네. 근데 이런 싸우는 정치 좀 그만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다른 당들 공격 안 네.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조금만 보충하면 저희 이제 비대위 체제보단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더 훨씬 전당대회 크다. 대선 합니까? 이후에 왜냐하면 이게 다음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 네. 체제로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운영되기는 그 정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한두 달 정도의 연장인 것뿐이지 전당대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당선이 되든 당선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이제 되면 전당대회를 하면 그 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내년 이제 4월, 6월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있는 게 비대위의 비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라는 부분을 갖다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당 대표가 다음번 지방선거를 그 운영하고 지휘하는 것이 그 정당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의 인사가 잘 못 나와서 오신 김에 물어보면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결합돼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손잡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지금은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거의 다 뭉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그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경쟁하면서 좀 떨어져 있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알고 봤더니 뭐 이제 자기 사람 챙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처음에 있던 캠프에 있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 선대위의 요직을 안 갔어요. 백의종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 열어놓고 이제 같이 함께 그 이번 선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아픈 것들은 많이 치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전당대회로 이제 국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수기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가시는 게 맞죠. 예, 저게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사실 요번 대선 되게 정상적이지 않게 치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당 이야기니까 제가 많이는 안 드리는데 사실 그 당의 경선에서 진 후보들이 저는 사실상의 경선 불복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거를 다 아시면서 전당대회를 가잖아요. 그럼 분당됩니다. 이거 내부에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비대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선 불복, 사실상 불복이라는 게 어떤 거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고 난 후보도 네. 예전에 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박근혜는 선거운동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 박근혜 때도 김문수 저희 후보도 선대위 들어가가지고 역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안 한 분 없는데 다 했는데. 아니 뭐 한덕수 선생님 만나죠. 아니죠. 맨 끝에 하셨잖아요. 투표할 때 한번 그러니까 저는 만나죠. 그런 그거는 지원 뭐 유세를 자연이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네. 유세라 한번 가가지고 후보를 띄워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따로 다니면서 뭐 자기 유세인 양 하고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안철수 후보가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도 열심히 아니, 열심히 했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이원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이제 그게 훨씬 표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와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이제 강북 네네. 3구에서 아니 그러면은 이름 써 있는 옷 좀 빨리 좀 보내주시지 그랬어요. 그 왜 안 보내가지고 나올 네. 때마다 아니 뭐 못 입었는데요. 받았다, 뭐. 계속. 입었는데요. 뭐 네. 어제도 같이 와가지고 손 들고 다 했는데. 아니 저 맞아요. 개혁신당은 저 지금 선거 비용 많이 쓰셨죠? 저희 선거 비용 나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적게 써서? 예, 그래도 한 5, 저희 60억은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거대 양당이 450억에서 500억 가까이 네, 썼을 그 거예요. 정도 쓰죠, 예. 예, 저희 거의 10분의 1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정도를 썼다고. 그거보다는 좀 적다고 제가 알고는 어. 있는데 그거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아. 저희는 정말 네네네. 국민 세금 허투루 쓰지 않는 나중에 그런 걸 했다. 선거비를 네. 혹시 보전받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주 힘들어지고 그러지는 않겠군요. 예, 그걸 이제 다른 당에서 뭐 비용 때문에 단일화할 거다. 근데 끝까지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빚을 안 지고 갔습니다. 예, 후원금과 정당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히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껴서 썼고요. 아. 네. 이게 빚이 국민 지금 세금이기 없는 때문에 안 쓴 상태예요? 거예요. 예. 빚이 없군요. 부채 없습니다. 어. 뭐 어쨌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 돈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아주
내핍을 좀 하셔서 절약을 많이 하셨군요. 예,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나중에 거대 양당도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쓸 것은 아니다. 아무리 보전을 받는 금액도 이것도 다 국민 세금 아니냐. 우리도 거품 좀 걷어내자.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개혁신당은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크게 뭐 바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지는 그래도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떠나시긴 했는데 더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 대표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예, 당대표 거리 상태죠. 네, 그러면 예. 이제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당대회를 여기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예. 그리고 대선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또 그 역시 이제 책임을 묻고 쇄신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책임을 물을 부분이 없어요. 제가 뭐 당의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만 솔직히 저희는 후보의 거의 원맨쇼나 다름없었다. 예, 후보 혼자서 정말 다 끌어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그거에 대해서 힘을 많이 보태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또 만들고 가는 거고 네. 또 이제 지도부가 또 나중에 당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숙고해서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 어쨌든 저희는 양당의 이러한 정말 저희가 힘들었던 게 기득권과 싸우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단일화 얘기했던 사람 다 나와. 그럼요. 아니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민주당도 계속해서 네. 끝까지 저희 보고 단일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좀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준석 그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제일 당 운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처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대표를 따로 선출했던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사당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준석 후보는 원래 당에 별로 관여를 안 해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전당대회 치러서 뽑아서 가라 그랬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에 몇 퍼센트를 받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어쨌든 당대표 얼굴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게감이 있는 지방선거를 좀 치르려면 아무래도 당내에서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숙고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지율 따라서 그러니까 득표율 따라서 꽤나 당의 모습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는 맞죠? 예를 들어, 그럼요. 예, 네. 몇 퍼센트 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매우 힘들어지거나 혹은 그동안 친윤이라고 했던 혹은 뭐 당 지도부가 꽤 뒤로 좀 물러나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여론에 부닥칠 가능성은 좀 높은 거죠 현재. 선거 치르면서 친윤은 없어졌죠. 실제로 그 모든 게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이 네. 과거에 있던 이제 뭐 무슨 윤, 뭐 친윤이다, 뭐 친모다가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 실제로 당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모두 다 재편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봉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득표가 생각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뭐 그 무엇보다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그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당내 지역 내 여론을 보고선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그동안 갈등했던 부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바닥 민심 자체가 달라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전에 선거 초반에는 조금 주저주저. 지금 후보 오라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왜 이제 와서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후보 막 10개 지역 가고 막 그리고 어제는 뭐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까지 그게 소위 말하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거든요. 네. 서울 찍고 아니 제주 찍고 부산 갔다가 대구 뭐 대전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 일정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정을 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 와달라는 여론이 너무 강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단일화를 통해서 저희 죽일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셨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셔요. 그 이제 선거 날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 박진영 평론가는 조금 뭐 다음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일어났고 이번 대선은 뭐 여러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이 오늘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된 것은 역시 비상계엄.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오늘은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일 텐데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시동을 걸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표하는 그 장면? 네. 네, 거기 아마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가서 투표를 하시길 바라면서 동료 영상으로 마지막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는 이분들도 투표를 한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갖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놓치지 말자 정도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네. 국민의힘은 투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이제 선을 긋게 되신 거죠? 그분 자연인이시잖아요. 네, 이제 네. 당과는 무관한. 당하고는 이제 탈당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이제 더 이상 평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선 특집으로 보내드린 1, 2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여러 대선의 일정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한번 정리도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혹시 투표율 최근 것까지 한 번만 마지막 업데이트하고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 몇 프로 나오고 확인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12시 43분인데요. 저희 네. 생방송하고 있는데 32%까지 투표율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1시가 되면 이 사전 투표율이랑 합해질 텐데 어쨌든 20대 대선 때보다도 투표율 상승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지금 그래요? 20대 때 몇 프로였어요 그때? 아직 이때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1시 기준으로 네. 합산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훨씬 기울기가 더 위로 올라와 그래서 있어요. 이 부채도사 놀이에선 제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80% 가까이 갈 것이다. 77 저번보다 넘길 높을 것이다. 네, 네. 네. 그렇게 전망하셨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늘 우리가 이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1년 후, 10년 후에 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또 내가 투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여러분의 보험을 잘 여러분이 지금 운용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또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술 대변인도 보험 많이 드셨죠? 많이 못 들었습니다. 들어야 되겠네요. 연락 주십시오. 아니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들어 있는 보험들이 잘 골고루 나를 보장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네. 보험을 이제 들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보험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운전자 보험과 그 자동차 정도로- 보험 말고 아주 기본 보험 그래요? 말고는 거의 무방비로 없습니다. 살고 계시네요. 실손이라든지 안보험 이런 것들도 지금 안 하고 계신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내가 하고 꼼꼼히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놓친 건 없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라고 1644에 1236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24시간 상담 예약을 또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영술 대변인과 같은 분 특히나 요즘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이게 제대로 내가 지금 내 버는 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많이 내는 건 아닌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상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훅 들어오는데 되게 자연스럽다. 네, 그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잘하시는데. 네. 네,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영술도 이용하는 1644에 1236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하시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은? 이제 오늘 또 선거일이면 좀 쉬셔야죠. 이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저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왔었는데 네. 그래서 제 아이가 지금 이제 11개월인데 아이 깨어 있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좀 아이도 좀 보고 오늘 이제 방송 1개 정도 더 하고요. 네. 이따 이제 투표 결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투표 결과 보시고요. 저희도 워낙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네. 유서 현장도 갔다가 방송도 했다 하고 있었고요. 네. 오늘 이제 개표 방송까지 마무리하고 아. 예, 그렇게 하는 예정입니다. 개표 방송 어디와 함께 보시는 게 좋을까요? 최은경 기자님? 개표 방송이라면 역시 JTBC와 함께 하셔야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선택. 네. 예, JTBC 장르만 여의도라고 할 뻔했어. 개표 저도 방송. 그럴 뻔했다가 지금 잠깐 멈칫했네요. 개표 방송 JTBC 에서 8시부터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네, 근데 방송하고 개표되는 시간은 이제 8시부터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중간에 이제 여러분 심심하시면 장르만 여의도가 이제 다시 플레이 한번 될 거예요. 재방송도 합니까? JTBC 뉴스 채널에서도 네. 저희 이제 큰 무대로 나갔거든요. 한 번 더 틀어놓고 딴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 정리하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이 이번에 슬로건인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JTBC 개표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결과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이야기 나눠보게 되겠네요. 결과 어떻게 될까? 누가 1위 할까요?
아, 무슨 소리야? 그건 이제 까봐야. 누가 아는 우리나라의 거죠. 대통령이 투표하면 될까? 열어봐야. 내일 알 아침 수 있어요. 되면 다 아십니다. 네. 대통령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알차게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